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드시는 음식 가장 대표적인 게 월남쌈. 그건 그냥 췌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라이스페이퍼 월남쌈 싸가지고 한 10개, 20개 먹잖아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밥을 몇 공기씩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혈당이 많이 오르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글루코핏이라는 서비스에서 대표 원장을 하고 있고요. 또 양닥터라는 채널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의사 양혁용입니다. 사실 명백하고 간단한 건데요. 요즘에 시중에 너무나도 쉽게 흰 빵, 흰 떡, 면, 온갖 디저트류들, 두쫑쿠, 예전엔 탕후루 이런 온갖 정말 설탕이 버무려져 있는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들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췌장이 무리하고 당뇨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콜라도 드시고요.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갈증이 있으니까 스포츠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흡수가 굉장히 빠른 액상과당이 가득한 음료는 우리 췌장에 그냥 송곳을 꽂는 거나 똑같습니다. 베타세포가 엄청나게 무리하게 만들고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 당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살기도 팍팍 하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상태의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거기에 더해지는 공복의 카페인이 같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HPA라고 하는 혈당을 좀 조절하는 이런 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만성 염증 그리고 만성 당뇨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많은 저희 회원분들의 케이스도 보면 예전에는 50대, 60대 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30, 40대 분들이 저 당뇨 처음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당뇨 전 단계가 생겨서 당뇨 되기 전에 빨리 낮춰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만 봐도 요즘에 이 3040의 당뇨 문제가 정말로 저는 이제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봉지의 뒷면을 한번 보시면 영양성분표를 한번 봐주시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고 또 포화지방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사실 우리 당뇨, 췌장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크게 제가 세 가지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면의 종류를 바꾸거나 기름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라면이 아니라 겉면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메밀면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이런 걸 좀 사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라면을 끓이실 때 조금 끓이고 나면 이렇게 기름물이 뜨잖아요. 그 기름물을 한번 버리시고 다시 끓여서 조리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튀김면의 기름을 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름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드시기 전에 건강한 지방을 드셔서 혈당 방어하는 식전 방어템을 드셔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리브유를 식전에 1테이블스푼 정도 드시면 효과가 있고요. 아니면 삶은 계란 드셔도 효과가 있고요. 식전에 채소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전에 먹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라면에 계란을 풀거나 채소를 넣어서 청경채 같은 시금치 같은 채소를 같이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라면 드실 때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그냥 췌장에게 당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라면도 탄수화물 과다인데 거기에 흰 정제 탄수화물 밥에 엄청나게 과다한 나트륨까지 먹으니 우리 몸이 나만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는 오히려 라면을 요리하실 때 그 안에 재료들을 계란도 푸시고 해물도 넣으시고 채소도 넣어서 근사한 요리로 만들어서 드시고요. 이 라면 드신 후에 밥을 말아 먹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주제입니다. 아직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콜라를 마실 거면 제로 콜라를 드시고요. 제로 콜라를 마실 거면 차 종류나 카페인이 적은 차 종류나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탄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단 음료를 너무 좋아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로 음료는 드셔도 괜찮고요. 아직 연구에서 밝혀진 발암 물질이다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었을 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하는 용도로는 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잠이 잘 안 깬다고 믹스커피 마시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드시는 음식 가장 대표적인 게 월남쌈이었습니다. 월남쌈은 이제 완전 배신당하는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회원분들도 많았는데요. 재료 건강하죠? 고기 들어있고 채소 들어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라이스페이퍼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거 먹는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탄수화물이 들어있겠어? 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요. 굉장히 얇게 흰 정제 탄수화물이 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제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이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일반
일반 밥은 우리가 씹어서 천천히 소화시키는 반면에 이 라이스 페이퍼는 곧장 포도당으로 변환돼서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만큼 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또 워낙 얇다 보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라이스 페이퍼 월남쌈 싸가지고 한 10개, 20개 먹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밥 한 공기, 2공기, 보통은 라이스 페이퍼를 10장 정도 먹으면 한 공기라고 하고요. 20장 먹으면 2공기라고 하니까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밥을 몇 공기씩 먹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이제 월남쌈 드실 때 우리가 고기에 채소 싸가지고 라이스 페이퍼만 먹지 않죠? 어떻게 하죠? 거기에 이제 소스까지 찍어 먹습니다. 그 소스에는 사실 저는 초콜릿 시럽, 설탕 덩어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라이스 페이퍼 싸가지고 설탕 덩어리에 찍어가지고 드시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고 당뇨에 정말 복병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카레도 왠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카레 만들 때는 꼭 들어가는 게 뭐죠? 감자, 그리고 당근인데 익히고 삶아진 당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레를 먹을 때 꼭 흰 밥에다가 올려서 먹죠. 결론적으로는 흰밥 정제 탄수화물, 감자, 전분, 익힌 당근, GI가 높은, 혈당 지수가 높은 채소입니다. 이걸 세 개 다 합쳐져서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액체 상태로 버무려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또 우리 췌장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밥은 제가 저희 양닥터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김밥은 기본적으로 흰 정제 탄수화물 바탕에 단무지, 그리고 설탕이 좀 뿌려진 버무려진 우엉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공식품인 햄이나 소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김밥 우리가 편의점에서 길다란 거 사서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먹기 시작하면 3분이면 다 먹거든요. 너무나 빠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급격하게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당뇨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유부초밥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삼각김밥은 한번 잘 뜯어보시고 이렇게 분해를 해보시면 밥의 비율이 김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흰 밥의 정제탄수화물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데 삼각김밥은 그게 굉장히 심하고요. 유부초밥에 있는 유부에도 탄수화물이 함유가 되어 있고 유부랑 그냥 밥이죠. 다른 고기나 채소가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굳이 매기자면 유부초밥이 제일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고요. 그 다음에 김밥, 이런 순서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밥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김밥, 저희 글루코핏 데이터로 봤을 때는 충무김밥입니다. 충무김밥은 비슷하죠. 김에다가 밥만 말아져 있고요. 또 굉장히 양념, 설탕 양념이 된 이런 채소와 오징어 이런 거랑 같이 먹다 보니까 충무김밥이 가장 고기 김밥 중에서는 혈당을 많이 올리는 김밥입니다. 김밥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바꾸면 됩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요소들이 흰 정제탄수화물, 흰밥, 그 다음에 단무지, 단우엉, 거기 가공식품인 소세지나 햄이었으니까요.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 요즘에 파로밥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밥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계란 지단,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지단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에 식당에서 팔기도 하고요. 아니면 배달시켜 드실 수도 있는데 키토김밥이라고 해서 한번 레시피를 보시면 노란색 그 지단이 가득 찬 김밥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이 지단이 혈당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혈당을 적게 올리면서 드실 수 있고요. 더 혈당을 안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밥을 콜리플라워 밥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쌈의 경우에는 라이스 페이퍼랑 소스를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스 페이퍼를 매번 싸서 드셨을 거라면 2번 싸서 드실 걸 1번만 싸서 드시고 1번은 그냥 그 재료들을 드신다든지, 싸서 드시고 싶다면 소스를 안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대체해 가도 훨씬 더 혈당을 적게 올리면서 같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전분성 채소, 전분성 채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록색 파릇파릇한 이런 채소들은 전분이 굉장히 적은 비전분성 채소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채소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전분이 들어있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도 채소 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밥을 안 먹고 대신에 샐러드를 먹었는데 채소로만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혈당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하면서 원망스럽게 자책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십니다.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한번 사진을 제가 살펴보면 파릇파릇한 채소도 있는데요. 거기에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알알이 뜯어진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분성 채소들은 전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고요. 또 이런 전분성 채소들은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혈당 지수가 천차만별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전분이 열을 가하게 되면 젤라틴화가 되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소화가 될 수 있게 바뀌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흡수 속도가 빨라지니까 혈당 지수가 높아지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전분성 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소라는 말에 속아서 밥을 안 먹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런 애들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채소니까 주의하겠구나. 그리고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찌거나 굽거나 삶거나 하지 않은 생고구마, 생단호박, 생감자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사실 자연에서 났고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과일이 그냥 마냥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자 안 먹고 밥 안 먹고 식후에 과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과일에는 천연당이긴 하지만 천연 포도당과 천연 과당 그리고 천연 자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천연이지만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형태가 말린 과일. 말린 과일은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고요. 동일한 그 질량의 훨씬 더 농축된 그 설탕 같은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대과일류가 더 달잖아요. 파인애플 먹으면 굉장히 답니다. 열대과일류가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홍시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과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과일은 베리류의 과일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슈퍼푸드라고도 부르잖아요. 베리류의 과일은 혈당 지수도 낮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시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고요. 그래서 베리류라고 하면 이제 블루베리, 딸기를 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채소에 속하기도 하지만 토마토도 혈당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좋은 과일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귤은 우리가 따뜻한 침대에서 귤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3년 전에 제 몸에 먼저 생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10개는 그냥 먹습니다. 혈당을 제가 실제로 10개를 먹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는 당뇨가 아닌데요. 혈당이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인이 어느 순간에 랜덤으로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이면 그걸 당뇨를 의심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귤을 10개를 먹었더니 당뇨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개를 먹어서 그런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생각을 해보고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귤을 1개, 2개, 3개 먹어본 테스트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3개 이상 먹었을 때는 거의 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서 만약에 드시고 싶다면 2개까지만 드시고요. 당뇨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면 안 드시는 게 좋은 과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아침에 혈당이 조금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 좀 정신이 안 깨는 것 같으니까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때 이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인슐린 수용체를 막습니다. 막아서 이 증가된 혈당을 원래는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이 되면서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 카페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혈당 조절이 아침에 잘 안 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라는 게 사실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당뇨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아침에 섭취를 했을 때 커피가 일시적으로 공복 혈당을 높일 수는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공복 혈당이 높고 잘 안 떨어지는 분들은 이 커피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 한식 먹을 때 밥부터 한 숟가락 떠서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채소부터 먼저 먹고요. 고기 먹고 마지막에 밥을 곁들이는 형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급식소에서 밥칸이 앞에 있고 되게 크잖아요. 옆에 국칸이 있고 좀 멀리 반찬칸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주세요. 밥칸에 오히려 반찬들을 담아주시고요. 반찬칸에 한 칸 떨어져 있는 곳에 밥을 담아서 이 순서대로 드시는 게 채소, 단백질, 지방, 밥을 마지막에 드시는 순서로 순서만 바꿔주셔도 혈당을 좀 적게 올리면서 같은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한식을 먹는데 그러면 시금치만 따로 먹고 김치만 따로 먹고 고기만 따로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럼 샌드위치를 분해해서 먹어야 되냐, 샌드위치 열어가지고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셔서 제 몸에 먼저 굉장히 많은 생체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챙겨줘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스타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파스타는 사실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으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면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파스타 먹기 전에 편의점에 가서 단백질 드링크를 사서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파스타를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야 돼서 혼자 이렇게 순서 맞춰서 먹기가 눈치 보인다면 식사하러 가기 전에 삶은 계란을 한두 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채소를 브로콜리나 오이나 방울토마토 같이 휴대하기 좋은 채소를 먼저 먹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채소들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건강구조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깻잎입니다. 깻잎은 흔히 이제 유튜브에 보면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깻잎에는 로즈마린산도 풍부하고요. 네, 강력한 항산화나 항염 효과가 있고, 루테올린이나 비타민 K1 같은 성분, 그리고 알파리놀렌산 같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물론 혈당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를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인슐린 신호 체계를 개선하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깻잎만 잘 챙겨 드셔도 깻잎을 안 드셨을 때와 비교했을 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서도 매일 아침에 한식을 드시던 분이 그 식사에 깻잎에 싸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120대 중반에서 100대 초반까지 떨어진 회원분의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쌈을 드시더라도 당뇨이신 분들은 깻잎 쌈으로 해서 삼겹살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한 스푼의 홍보대사가 됐는데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안에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식사 전에 드셔도 좋고요. 아침 공복에 드셔도 좋고요. 식사에 둘러서 먹기도 좋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정말 언제 활용해도 혈당 관리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올리브유를 안 드시고 계시다면 일단 올리브유부터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 한 스푼으로 실제로 공복 혈당과 당활식소가 개선된 케이스를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고요. 저도 올리브유를 통해서 식후 혈당 조절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스푼은 사과 초모 식초인데요. 애플사이더 비니거라고 하죠. 이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우리 침이나 소장 기관에서 분비가 되는 아밀레이즈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를 합니다. 아밀레이즈가 하는 역할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억제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이 사과초모식초가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원리상으로는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고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체열해 보시거나 연속 혈당기로 혈당 체크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뇨는 조용한 살인마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우리가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건 3다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다뇨, 다갈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게 다음이고요. 평소보다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게 다뇨, 그리고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고 싶고 혹은 식사를 더 하게 되는 게 다갈 혹은 다식 증상입니다. 평소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콩팥을 통해서 원래는 포도당이 걸러져야 하는데요. 당 농도가 너무 높게 되면 소변으로 당이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같이 소변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당이 오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당뇨의 증상이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가져가면서 다뇨가 생기고요. 소변으로 많이 수분이 나가니까 물도 많이 먹고 싶고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최근 따라서 소변이 더 많이 마렵고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고 입이 좀 바삭바삭 마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당뇨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내장 지방과 근육 감소 때문입니다. 마른 당뇨이신 분들은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살도 안 쪘는데 내가 왜 당뇨가 걸리지? 이렇게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도 의아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마른 당뇨이신 분들은 주로는 겉에 피하 지방에는 지방이 없지만 내장 지방, 간이나 뭐 췌장 이런 내장 장기에 이소성 지방이 있는 경우는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이 사실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뭐 삼겹살 같은 지방이 아니라 지방 세포입니다. 지방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고요. 뭐 IL6나 TNF-알파 같은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 수용체 이후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포도당 방출을 억제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의 핵심이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인데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 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게 당뇨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른 당뇨인 분들이 체구가 작은 만큼 근육이 굉장히 적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식후 혈당의 70에서 80% 정도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근육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 먹더라도 근육에서 처리를 다 못하게 되니 췌장이 엄청 무리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됩니다. 혈당이 오르면 원래 근육이랑 췌장이 같이 혈당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엄청 쥐어짜지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너무 과로하게 되면 또 췌장이 탈진을 하고 그게 곧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안 쪄 보이는 분들도 내장 지방에서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고 근육이 부족해서 당 처리를 췌장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말랐지만 당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 중에서도 체중은 58kg, 키는 170 정도로 사실 체중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공복 혈당은 비교적 정상권이었습니다. 뭐 100 정도로 딱 경계선 정도의 정상권이었는데 나중에 연속 혈당기로 혈당을 측정해 보니 식후 혈당만 엄청나게 급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당화혈색소를 검사했을 때는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구조대 저희 시청자분들도 겉으로 보기에 내가 좀 마르고 아니면 뭐 체중이 정상 범위이더라도 당뇨가 있으실 수 있으니 한번 당화혈색소도 검사해 보시고 연속 혈당기로 식후 혈당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공복 혈당은 정지 화면을 보는 것이다. 공복 혈당이라는 걸 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밤새도록 우리가 자는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우리가 갑자기 죽지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신생아는 2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인들은 자는 동안 2시간마다 밥을 안 먹어줘도 계속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간에서 저장된 이 포도당 저장고인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을 계속 분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는 말은 밤새 분비되고 있는 이 포도당을 우리가 인슐린에 의해서 잘 조절을 했다라는 게 공복 혈당인 거고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체로는 이런 공복 혈당 장애부터 생기기보다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생기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식후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게 당뇨의 첫 번째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혈당을 잘 조절을 못했을 때 이제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 우리 몸의 췌장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인데요.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췌장이 너무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베타세포 피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뇨는 사실 천천히 망가지는 병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급격하게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췌장 베타세포가 피로감을 누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탈진하면서 수치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당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특히 현대인들 급격하게 당뇨가 악화되고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이후에는 급격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혈당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당 농도를 혈액 속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원래는 비례해서 딱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정도까지만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의 당이 들어오니까 우리 췌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필요한 양만큼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필요량보다 더 많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식사하기 전보다 오히려 혈당이 더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고 이때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당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 뇌에 혈액 공급이 당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 과정에서 허기지고 그 과정에서 기력이 떨어지고 하는 증상이 생기고요. 우리 몸의 혈당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니까 우리 몸 입장에선 당이 필요해 라고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막 배가 고프고 허기진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식사 구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1시간 정도 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1시간과 2시간 사이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올 때 그때 딱 졸리고 짜증나고 당 떨어지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제가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에게 딱 이 세 가지는 한번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을 앞당겨서 야식을 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 12시간에서 단식을 시작해서 16시간까지 한번 늘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서 최대한 당을 많이 써서 혈중에 있는 당의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이렇게 세 가지만 챙겨주셔도 3개월 안에 실제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영상 보고 이제 뭘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야식 끊기, 단식 시간 늘려보기, 그리고 근육 운동 꼭 하기, 특히 하체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